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15과 생명의 신비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지금 진화론은 이제 과학이고, 창조론은 이제 종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종교와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무신론과 이제 유신론의 싸움이고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겉으로 포장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최종적인 진리요 믿음으로 저희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은요,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떠한 기관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체가 모양도 없고 단순한 동일한 물질들, 아무런 모양이 없는 연합된 단백질의 끈적한 덩어리일 뿐이었다. 이 진화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생물에서 이렇게 이 세포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세포가 흐물흐물한 이런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세포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생물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을 이제 볼 때 이제 진화론은 오랜 시간과 우연히 물질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조론은 지혜와 설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설계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서 지혜와 설계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생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은 이 진화론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에서 생겨날 수 있는가? 생명은 우연의 산물인가? 오랜 시간 주어지면 진화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속에 하게 되는데요. 이 과학을 통해서는 이런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발생서를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허망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인 물 속의 말의 털에서 뱀이 생긴다. 이게 자연 발생설이에요. 보관된 곡식이나 치즈에서 쥐가 생긴다는 거.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긴다. 머리털에서 이가 생긴다. 과일에서 파리가 생긴다. 웅덩이 물에서 모기가 생긴다. 썩은 나무에서 흰개미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자연 발생설이 주장하는 이런 아주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완전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거부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이 내용을 읽으면 다 이제 웃지만 과거에는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결정적인 오류를 이제 증명하였는데요. 1864년입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플라스크에 이제 고기 스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넣고요. 이것을 이제 불로 이제 가열을 하고 플라스크의 이 유리관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구부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S자로 구부러진 부분에 이제 물의 증기로 이렇게 물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어, 어, 이 안에서 플라스크 안에는 미생물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요 구부린 관 여기에 있는 물에는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공기가 접촉하고 있는 요 부분에는 미생물이 발견이 되었고요. 공기와 차단된 요쪽 그 안쪽에는 미생물이 이제 발견이 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설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연방활생설의 그 아주 기초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밀러의 실험인데요. 지난 이제 예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 있지만 이 밀러, 스탠리 밀러 이 사람은 이제 시카고 대학원생일 때 요 실험을 해서 아주 굉장히 명성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원시 대기 상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를 이용해서 혼합기체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이제 가열을 해서 기체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전기 방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시키니까 이 무기물질이 처음에 이제 무기물질로 되었던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질 아미노산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는 아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제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유기물질,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이 나왔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이제 발견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허구점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의 실험의 이제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그 원시 대기를 환원성 대기로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환원성 대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산소가 없는 대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대기를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긴한 거죠.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물질이 생성을 처음에 생기려고 하면 이 산소가 또 방해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밀러는 환원성 대기, 산소가 없는 환원성 대기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화합물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L형과 D형의 화합물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생명체의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아주 또 희한한 일이 자연물에서는 이 50대 50으로 이제 화합물로 발견되는데 이 생명체 안에는 L형 아미노산으로만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D형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생명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밀러가 만든 실험의 결과로는 L형과 D형의 화합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유기물 아미노산은 아주 단순한 유기물질이에요. 근데 생명체에 있는 아미노산은 20종의 이 아미노산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예. 그리고 밀러의 실험은 인위적인 장치의 그 산물인 거죠. 이 아미노산 나온 것이 이것은 진화 모델을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창조 모델을 지지하는 쪽이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밀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과거에 환원성 대기였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신이 이제 만들어낸 이 실험은 동화 같은 얘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본인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스페인 이게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인 회의였는데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주제 회의를 진행했는데 밀러의 실험에 대한 여기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번개와 전기 방전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대기는 강한 환원성 대기, 산소가 없는 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러의 실험은 생명 기원과는 전혀 무관한 실험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교과서에는 아직 밀러의 실험이 계속 실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설계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 우연히 생겼느냐 하는 것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제가 이제 적어 놓았는데, 완전한 복잡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잡성. 두 번째는 특수한 복잡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뭐 공통점이에요. 모든 그 이 물질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완전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면 설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면 설계다, 이렇게 우연하고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완전한 복잡성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빼버리면 전체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특수한 복잡성은 무엇이냐면 이 복잡한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G 덫이죠. G 덫. G 덫은 완전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G 틀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제거하면 이 G 틀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복잡성은 무엇이냐면, 동전의 앞뒷면을 이렇게 한 판때기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봐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LOVE, 이것도 역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적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은 비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기능도 없고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브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적 원인,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러시모아 산 이제 그 큰 바위 얼굴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건데요. 역대 대통령 네 분의 얼굴이 여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마스 제퍼슨, 26대 데오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닙니다. 16대 링컨,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확률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설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연평도에 있는 이 큰 바위 얼굴이 또 이렇게 있죠.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연히 형성된 사람의 그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를 보면은 굉장히 그 경이로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단백질 덩어리가 엉켜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생물체의 이 구조적인 기능이 이 안에 다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이 다 이 하나의 세포 속에 모든 정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형태를 이제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우주, 인체 내 공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탄스러운 이제 극소형 설계인데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이렇게 조각을 내보면은 굉장히 이게 허술한 모습이 우리가 발견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설계되고 창조된 모습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정교한 모습이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세포 안에 모든 생명체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복잡성과 특수한 복잡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혜와 설계의 산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세포 안에 이제 핵이 있고요. 이 핵 안에는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색체가 들어 있고요. 이 염색체는 이제 염색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염색사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감고 있는데 쭉 풀어보니까 이게 한 줄로 된 게 아니라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30억 개의 유전 염기 쌍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굉장히 복잡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신체와 머리 색깔과 눈 색깔과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이 염색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한, 이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여기에 지혜와 설계의 산물이 이 세포 안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세포 안에는요, 1000쪽 책의 1000권의 그 해당되는 정보량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그 부분에 일정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현재 우리 사람의 현재 나의 모습이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쌍이 쭉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라도 이렇게 잘못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유전적 결함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이렇게 유전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이제 우연히 그 생성된 확률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머리 좋으신 이 수학자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간단한 세포라도 DNA와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이 단백질 124개의 단백질이 발생할 확률 10분의 78,000분의 1, 그리고 간단한 DNA 생성 확률이 10분의 8,900분의 1의 확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10분의 16만 7천분의 1이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딱 생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확률은 이렇게 각종 비행기 부품들이 이제 태풍으로 휘어 올라가서 이게 빨리 올라갔다가 우연히 보잉 747 전보 여객기로 조립될 확률보다도 더 적다, 이렇게 이 확률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유전 정보가 너무나도 아주 정밀하고 아주 이렇게 특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전 정보 특징 1, 이것은 단백질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내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생명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백질 합성 현상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DNA 유전 정보가 이 핵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핵 속에서 가만히 저장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사가 돼요. 이렇게 이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RNA라고 하는 정보 전달 물질에 의해서 그 세포 이제 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이렇게 이 전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사가 이루어지고, 이 전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20개의 다양한 아미노산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이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이게 움직여 가지고서 필요한 단백질을 그렇게 탁 만들어내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DNA가요 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도 이제 부모로부터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의 씨로부터 이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몸은 7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의 세포로 이게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아주 조그만 이 세포 하나가 수많은 수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최첨단 복사기가 있는 거예요. 최첨단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게 이 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복사가 안 되면요, 하나라도 틀리게 이렇게 복사가 된다면 유전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수만큼, 우리 현우 있지만은 현우의 세포 수는 좀 적어요. 한 30조개 이렇게 되고, 좀 우리 덩치 큰 우리 박성대 형제님은 이제 뭐 100조개 이렇게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한 90조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세포가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유전 정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 정보가 각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태어난 사람마다. 우리 이제 인류가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면 70억 인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과학수사대 이제 이런 영화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 머리카락, 타액, 손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범인의 정보를 색출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수선 기능이에요. 이것이 이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수선. 이 세포 속에 아주 이 탁월한 수선 가계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DNA가 이제 손상될 수가 있는데, 손상된 DNA가 아주 굉장히 이게 복구가 되는 그런 이 기능이 이 DNA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 정보의 특징 네 번째는 이 생명의 수명을 이제 관장하는 이 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염색체의 그 양 끝단에 이렇게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기 서열이에요. 이 텔로미어가 나이가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줄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사기가 있죠. 복사기에 보면 토너가 있죠. 토너의 양이 점점 주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윤이나 현우 같은 경우는 복사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칙칙칙칙 이게 복사가 되는데,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우리 어르신 같이 이렇게 되면은 복사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가 되는 그것도 선명하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덜 선명하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이것을 발견을 해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이렇게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보시면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불필요한 것이 없이 다 필요한 것으로만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전한 복잡성과 특수한 복잡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완벽한 지혜와 설계의 산물이라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인데요. 사람의 코를 이렇게 보시면 코가 대충 구멍을 이렇게 뻥뻥 두 개 뚫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뚫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코병 때문에 아주 코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가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코가 없다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천식이나 우리 소화불량에 다 걸려요. 이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 코에서 이 공기를 덮여주고요. 그 다음에 습도를 조절해주고요. 이 세균 덩어리를 정화시켜서 우리 폐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코 때문에. 입으로 숨 쉬면은 가열도 이루어지지 않고 습도 조절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균 덩어리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이나 이제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의 기능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냄새를 또 식별한다는 겁니다. 냄새. 호흡 기능뿐만 아니라 냄새 기능까지 있다. 그래서 사람은 후각 수용기 500만 개 정도가 있고요. 개는 이제 2억 2천만 개의 이 수용기가 있다고 합니다. 귀도 보시면은 굉장히 정밀하게 된 거예요. 대충 귀 이렇게 뚫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에다 이렇게 뚫어놨는데요. 청각 기능과 이제 평형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경숙 자매님도 이 평형 기능 때문에 이제 고통을 이제 받고 계시는데, 이 귀가 이 안에 있는 이 구조들이 이 듣는 기능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게 잘못되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고요. 눈도 너무나도 정밀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약 7g 밖에 안 되는 이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일만 볼 수 있었다면, 우리 이제 헬렌 켈러 의 경우의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삼중적 장애를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또 뭐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삼중고를 이제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인데, 3일만 볼 수 있었다면, 첫째 날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숲속을 산책하며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셋째 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이하게 볼 수 있는 이 광경인데요. 헬렌 켈러는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우리가 이제 그 가슴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잖아요. 이 심장이 뛰고 있는데 300g 밖에 안 됩니다. 300g. 1분에 72회. 하루에 10만 회 정도 박동하고요. 70세가 되면 25억 회를 이상을 박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박동해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박동 안 하면 죽는 거죠. 근데 박동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내가 심장 뛰지 마 그러면 안 뛰는 사람 있나요? 여기? 예.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박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어도 아마 이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혈관도 보시면요, 약 10만 킬로가 우리 이제 온 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지구 두 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이것이 1분 만에 다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다 인체 전체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장도 10cm밖에 안 되는 게 이제 있지만 45분에 4.7리터를 정화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 안에 아주 최고급 정수기가 우리를 두 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쌍으로. 두 대를 갖고 있어서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이렇게 걸러내고 그 중에 1.4리터는 우리가 땀이나 이제 오줌으로 이제 배설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시 재활용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체의 세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육세포, 각질세포, 신경세포, 혈액세포, 망막세포. 그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그 세포들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암세포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흔적기관을 예전에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없어도 되는 그 기관으로. 맹장 많이 잘라냈죠. 편도선도 뭐 이렇게 잘라내셨고요. 꼬리뼈, 사랑니 이렇게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맹장, 편도선, 그 면역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떼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이상. 꼬리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이제 잡아주고요. 특별히 이제 대변을 볼 때 아주 정확하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꼬리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니도 세 번째 어금니로 알려져 있고요. 18세에서 20세 사이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이 정도 시기에 해서 지치 또는 영어로는 이제 위스덤 투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니도 필요 없는 그 이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우리 치과 선생님 계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하고는 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발표 한번 해주세요. 영구치의 받침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구치의 받침대. 이게 없으면 이빨이 막 이제 이제 삐뚤삐뚤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뒷부분에 탁 받쳐주고 있는 이빨의 이 모양을 탁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씨앗도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이죠. 이 씨앗을 통해서 모든 이 생명체들이 다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여기에 이거 이제 그 열매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수박씨를 통해서 10만 배 크기의 수박으로 이렇게 자라나고요. 이 열매와 번식이 이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은 피보나치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고 인터넷 피보나치 이렇게 쳐보면은 아주 그냥 정보가 홍수같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피사 출생이고요. 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으로 소개했던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발견한 사람인데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모든 이 창조물 속에 이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고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이 안정감과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 배열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월별 번식하는 토끼의 수를 통해서 이 숫자를 이 숫자의 그 배열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토끼가 첫 달에는 이제 새끼를 못 낳고 둘째 달부터 이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토끼가 이렇게 숫자가 번식이 되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한 쌍, 그 다음에 한 쌍, 그 다음 달에는 두 쌍, 그 다음에 세 쌍, 그 다음에 다섯 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쌍, 13쌍, 21쌍, 이런 식의 배열을 가지고 이 토끼의 수가 매달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요 수열을 이렇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 모든 창조물에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창조물에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무질서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열을 근간으로 해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 2, 3, 5, 8, 13이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 질서를 가지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잎차례도 마찬가지로 이 피보나치 수열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회전수와 이 나뭇잎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참나무, 벚꽃, 사과는 2회전할 때 5개의 이파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종류는. 그리고 포플러, 장미, 배, 버드나무는 3번 회전하는 동안에 8개의 잎차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갯버늘, 아몬드는 5개의 회전에 13개의 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잎차례가 90% 이상 이 피보나치 그 숫자로서 이제 잎차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씨인데요. 해바라기 씨도 대충 이렇게 뭐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시계 방향으로는 21줄, 반시계 방향으로는 34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과 34가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그 숫자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울도 마찬가지예요. 솔방울도 뭐 대충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파란 선은 13줄, 빨간 선은 빨간선이네요. 8줄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렇게 배열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꽃잎수도 마찬가지예요. 꽃잎수로 백합은 1장, 등대꽃은 2장, 연령초 3장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지꽃은 89장. 이 숫자들이 다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규칙이 이제 발견되셨나요? 이 규칙이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두 숫자의 합이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 플러스 2,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3은 5, 3 플러스 5는 8, 그리고 5 플러스 8은 13, 8 플러스 13은 21. 이제 규칙이 이해가 되셨죠?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이 뒷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인데, 창조물 곳곳에서 이 수의 배열이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황금 비율이 되는 거예요. 황금 비율. 이 숫자뿐만 아니라 또 황금 비율을 통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앞 숫자와 뒷 숫자의 우리 수학 선생님 또 계시지만은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렇게 자꾸 전문 영역을 침범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 숫자와 뒷 숫자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황금 비율의 숫자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되는 두 수를 서로 나누면 황금 비율이 되는데 1대 1.618 또는 0.618대 1, 25 구조가 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생물에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 가장 안정된 숫자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황금 나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수가 이제 나옵니다.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두 수의 합,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이 뒷수의 그 정사각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연결되면 이것이 이제 황금 나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물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는 건데요. 은하계에서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조개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보아도 이 태풍의 에서도 여기 황금 비율이 이제 발견되고요. 솔방울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의 이 꽃잎 배열, 여기에도 이 황금 나선 구조로 굉장히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안정되게 볼 수 있는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여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도 역시 이렇게 황금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이 황금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름답다 하면은 황금 비율이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좀 덜 예쁘다 그러면 황금 비율이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황금 비율이 잘 되셨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받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비 1.168대 1로 이렇게 무릎부터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황금빌로 구성되어 있으면 몸매가 아주 잘 빠졌다 이 소리예요. 당신의 몸매는 황금빌로 되어 계시군요. 이렇게 하시면 피부나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황금 비율이 귀에도 있고요. 이 황금 비율을 또 응용해서 지금 이제 많은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 비율이 왜 그러냐면 안정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에도 이 모습이 있고요. 명함에도 이 크기로 되어 있고 액자들도 이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건축물에도 이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우신 자 주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 만물들은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겨서 된 게 아니라 이 설계와 이 지혜의 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메이커 그리고 formed, established 그래서 만든 자, 조성하신 자, 굳게 세운 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욥기 12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이 과학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고요. 우리 삶에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 지식과 이 과학의 영역, 과학의 영역은 이제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적은 부분의 과학 지식을 갖고 있고요. 넓은 부분의 과학의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넓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은 과학의 영역 너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너머의 그 생명의 존재,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 이것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분별을 이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과학과 종교의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의 논쟁을 한다면 뭐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 더 이기죠. 그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과 과학의 논쟁도 아니고요. 세계관과 세계관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이 싸움이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지혜와 설계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지혜와 설계의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